구독, 좋아요. 자,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통일교 관련된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네요.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뭐 금품을 포함해서 지원, 후원한 내역들이 좀 알려졌네요. 예. 뭐 이제 한겨레가 좀 보도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좌파 언론에서 보기에도 민중기 특검의 이 편파 수사. 예. 그러니까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깔아뭉갰다. 정황과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있었는데 돈을 줬다.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뭐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책 사주고 공식 후원금 이게 개인은 3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어요. 꽉꽉 채워서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거 정치자금법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시다시피 소나무당을 만들어 나간 그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할 때 당원 그들에게 자기 그 측근들에게 돈 봉투 돌려가지고 그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요, 지금 그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녹취록이 있어서 43분 넘게 그 통일교의 핵심 인사 이모 씨하고 2022년 대선 전에 1월부터 2월까지에 걸쳐서 3번 길게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거를 조선일보가 오늘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보도를 했는데 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준 돈이야. 뭐 공식 후원금이다. 뭐 혹은 출판 기념회 때 뭐 책 사준 거다.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들여다보다 보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수사를 안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그 증언을 다 해서 녹취록까지 다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런 게 다 나온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장관 2명, 장관급 2명, 네. 장관이라고 그러면 또 뭐 급 하나 빠지는 거에 따라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차관급 1명, 그다음에 전현직 배치 2명. 게다가 뭐 거기와 접촉을 해서 로비를 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놀라운 일은 그 이재명의 성남 시절 때부터의 측근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이름은 안 나와요. 네. 뭐 A라고 그러는데 에게도 선을 대려고 했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한 2, 3년 잘 관리한 그 청와대 인맥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두 군데에다 대고 내가 그때 2022년 대선 때 내가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만나자고 했지만 이재명에게도 독대, 뭐 이른바 독대, 윤영호가 독대를 좀 하자. 뭐 독대 왜 하려고 그랬겠어요? 뭐 얼굴 보자 그랬겠어요? 당연히 뭔가 뭉칫돈을 건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또 줬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녹취록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측이 이런 게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물어보니까 특검 측의 관계자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랬대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 뭐 취재를 당해 보셨겠지만 그 본인이 아니라면 펄펄 뛰는 게 맞아요. 내가 내 직을 걸고 말하건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지금 수사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 또 뭐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걸 갖다가 사실상 인정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건데 그 정도 상황으로 오늘 아주 자세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그 보니까 이름만 안 썼지. 지금 윤영호가 12월 10일 날 결심 공판을 받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예. 뭐 8일이니까 수요일 날 하네요. 내일 모레 하네요. 내일 네. 모레 하는데 지금 그 허앵커가 저에게 질문한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했다는 그 로비 내용을 그 공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거 떨고 있을 겁니다. 15명. 물론 뭐 공식 후원금 외에 받은 게 없다면 뭐 안 떨어도 되겠지만
어디 그 정치인들이란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민중기 특검이 교유착, 정교유착을 국민의힘하고의 유착만 수사를 했고, 민주당 측,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의 민주당,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때의 민주당과는 아예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결정적인 증언이 있어요. 또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누구 집권 기간이죠? 문재인 집권 기간 아닙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통일교가 무슨 지금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그런데 이게 유착이 돼서 뭐 돈 주고 했다면 마땅히 엄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통일교를 겨냥했다고 누구나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민중기가 이재명과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검법에 딱 나와 있어요.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 어겼잖아요. 네네. 이거는 도덕적으로 뭐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죠? 특검을 특검하라. 자, 간략히 특검을 그렇게 특검하라.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나 사실은 유사 특검 관련 특검법에 보면 항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왔잖아요. 네. 그동안 별건도 탈달 다 털어온 이 특검팀이 유독 이 사건만 딱 그 앞에서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지내고 뭐 잘 나가던 지금도 잘 나가고 내심으로는 이 김건희 특검을 잘 한 뒤에 다음 자리를 잔뜩 노려보고 있을 사람 아니에요? 네. 뭡니까? 그럼 2027년 6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을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안 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이전에 어떻게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든가 힘을 다 뺏으려고 하는데 민중기가 판사 출신이에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어요. 특검을 잘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저는 대법원장 노린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민중기가 그냥 깔아 뭉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죠.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43분 21초인가 뭐 초까지도 아마 조선일보가 제가 쓴 걸로 봐서는 그냥 그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예. 예, 그렇다면 민중기는 수사 대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청문회나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왔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예. 자, 통일교 측에서 밝힌 민주당 정치 15명에게 금품 수수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된 포함해서 지원한 사실들이 이 특검팀에서 파악을 했지만 지금 수사를 뭉갠 상황을 먼저 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진웅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금토일 아주 3일간 아주 화려하게 뭐 방송이나 여러 뉴스 뭐 신문을 장악한 이 배우 조진웅 절도, 강간, 강도, 음주운전, 폭행 뭐 전력도 굉장히 많고 화려합니다. 그중에 물론 이제 강간, 강도 이게 특히나 이제 문제의 큰 범죄입니다만 먼저 그의 과거에 한번 그가 어떤 인물이었던 것처럼 배우로서는 치장을 했는지 잠깐 그거 한번 보고 올까요? 압니다. 술 많이 자셨네.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따뜻하다. 여기 조금만 가면은 맛집 해장국집인데 이게 내가 이쪽이 오래 사는 길이네. 야, 이보라. 괜찮냐? 오빤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당근이지. 씨. 아니 그리고 뭐 혼자 왔어? 대단하다. 행선생 소와이와이 모정왕신. 자, 때로는 독립투사로 때로는 형사 수사관으로 그랬던 자가 절도, 강간, 강도, 음주운전, 폭행 화려합니다. 조진웅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조진웅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조원준입니다. 조원준. 예. 조원준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네. 조진웅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네. 아버지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조원준이가 3월 3일 날 생일 파티를 했대요. 자기 생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생일이 4월 6일이에요. 네. 그런데 생일이 두 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조지능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모릅니다. 어딜 나왔는지를 몰라요. 일단 부산에서 나온 걸로 참칭하고 다닙니다.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그것도 지금 활동이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누구 같죠?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가 안 나오는 사람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원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형 사고를 쳐요. 그 이번에 뭐 디스패치라는 언론에 의해서 다 까발려졌는데 뭐 저거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단역이었어요. 내가 영화를 그거 잘 아는데 그 잘 찾아봐야 나와요. 그 이정재 배우, 이정진 배우, 그 다음에 그 권상우 배우, 그 뒤에 어디에 그 원오브댐으로 나와요. 저게 조원준이야 할 정도. 그때부터 벌써 만취 상태로 단역이 운전하다가 그때 취소.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고등학교 때 차량 3대를 훔치고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이른바 돌림 어쩌고 하는 거죠. 그때 차량절도 뭐 강도죠. 그 다음에 성폭행, 윤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성폭행.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그 은퇴하겠다고 짐짓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를 끝까지 부인합니까? 성폭행에는 가담을 안 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고3을 6개월간 못 다녔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 하면 뭐에 해당되느냐? 소년원 안 가요. 그냥 감옥으로 가야 돼요. 소년원을 무슨 학교라고 하는 그 넉나간 좌파들이 좀 있던데 그게 왜 학교입니까? 그 교도소도 학교입니까? 학교 4번 갔다 오면 뭐 대학생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배우로서 뭐 무슨 독립투사가 어떻고 저 친구 나온 영화 중에 저는 그 대장 김창수를 봤었고 네.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어요. 김창수. 그때부터 좌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건 별로 흥행이 안 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저건 이제 그 범죄와의 전쟁 때 양아치 건달로 나올 때예요. 하정우 배우한테 깨진 유리병으로 제대로 두들겨 맞고 아주 교육을 받는 그때 생긴 뺨에 흉터 자국 그런 거 그때도 좀 이름을 알렸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전지현 배우가 나왔던 그 하정우 배우도 그때 있었죠. 암살. 최동훈 감독의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1회 졸업생 물론 그 픽션입니다만 속사포 대단한 그 독립투사로 나오죠.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주어진 역할을 한 거지만 참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좌파들에 의해서 독립군 배우의 딱이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 2025년 80회 광복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배우 중에 최초로 낭독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그 첫 번째 그 독립 이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눈에 쏙 들어요.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제가 내레이션을 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 꼭 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또 그 말을 고직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8월 17일 날 모 CGV 극장에 김혜경하고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영화를 봅니다. 독립군 다큐멘터리죠. 예. 그때 바로 저렇게 지금 옆에 저 사진이 나왔네요. 찰사닥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아주 밀담 비슷하게 나눕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쾅 터졌잖아요. 네. 그 이재명 측에서 서둘러 잘 모른다. 내레이션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뭐 나보고 그 영화를 같이 보라고 해서 그때 좀 안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관계를 좀 단절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주로 뭐 또 시그널이라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시그널 봤어요. 김혜수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김혜수 예. 배우도 나오고 뭐 그 대히트를 했어요. 예.
그거 지금 난리 났어요. 다 찍어놨는데 그 지금 이거 다 뜯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진웅을 그 이제 그러면 시그널 1이고 2가 지금 곧 개봉할 예정입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개봉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니까 상영을 드라마 해야 아니에요. 되는데 네. 지금 거기는 조진웅 출연본을 드러내면 드라마가 안 돼요. 네. 3대 주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훈 배우 뭐 잘 아시다시피 김혜수 배우 두 사람도 아주 그냥 날벼락 맞은 거예요. TVN에서는 지금 이거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집어넣는데 자 이거 이제 방영을 어떻게 합니까? 누더기로 합니까? 그 다음에 뭐 조진웅이 얼굴에다가 뭐 모자이크 치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십 수백억 원대의 이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저는 그 이전에 일단 뭐 은퇴로 모든 걸 가름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예. 그냥 뒤에서 한번 좀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를 어떻게 이렇게 조진웅, 조원준이라는 자의 이 범죄 경력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질문을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에게도 해야 되잖아요. 28년,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모르잖아요.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밝히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누가 그걸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 이제 조진웅이 예. 1996년에 경성대에 입학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또 이 동료 하나를 술자리에서 아주 엄청나게 이 폭행해 가지고 그 입건이 또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그 화려한 전력이 있어서 그걸 숨기고 그 부산으로 자기가 고등학교를 이제 세탁했다는 말도 나와요. 원래 부산이 아닌데 부산 지역으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세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경성대만 들어간 걸로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2004년에 그 유명한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이제 배우가 됐고 한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형사, 깡패도 하다가 형사, 갑자기 독립군. 최근에 독립군 역할을 좀 하면서 무슨 그 홍범도 장군 내레이션도 하면서 무슨 대단한 독립군처럼 지금 각인이 돼가지고 좌파들이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띄웠던 배우라서 물론 배우는 연기를 합니다. 페르소나라 그래서 양아치 역할을 맡기면 양아치 역할을 하고 뭐 독립군 역할을 맡기면 독립군 역할을 하고 그 대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생일까지 따로 지내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은닉하고 저게 야누스죠. 이걸 뭐 서울대 모 교수 무슨 목포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김원희 등이 지금 아주 실드를 치고 난리가 났던데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퇴로도 모자라는 그 인물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마침 이제 독립군 영상이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홍범도 유해 그 국내 봉환 당시의 장면, 독립군 영화 그 당시에 이 조원준, 조진웅이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 그의 위선과 가면 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00년 전 대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본 제국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선포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마치 우리 국군의 독립투사의 자랑스러운 상징처럼 이 조진웅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걸 보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물론 범죄 경력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과거에 한 행적이 있으면 본인의 양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죠. 저렇게 없어요? 양심을 상실했으니까 저렇게 버젓이 그래요? 하는 거죠. 아니 예. 그 배우라는 게 제가 뭐 배우 전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조진웅은 조원준은 거기에 더 특화된 인물 아니었는가. 댓글창에 뭐 조원진
우리 조원지. 공화당 대표하고 이 발음 헷갈리지 말라 그러는데 정확히 발음하겠습니다. 조원준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영화 다큐멘터리 독립군을 이재명과 김혜경 바로 옆자리에 내레이션을 지금 한 것 했잖아요. 예. 그 조원준이 같이 봤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독립투사고 그 유해를 봉환해 왔잖아요. 예. 그때 특사로 누가 갔느냐? 유해 봉환 특사가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조원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 시대의 홍범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더더욱이 이 조원준을 띄우고 있고 조원준이 뭐 왜 은퇴를 해야 되느냐? 뭐 이정석이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름은 주어는 뭐 조진웅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조원준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뭐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라고 뭐 술을 마시고 썼는지 그런 SNS 글까지 써서 너희는 잘 살았냐? 글쎄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저건 범죄자잖아요. 그런 범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원에 간 것도 다행인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버젓이 배우로 둔갑해서 그것도 저렇게 무슨 뭐 독립투사의 화신처럼 저렇게 산다고 하면 그때 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차량 절도를 당하고 그 겁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명에게 그중에 조원준이 있어요. 뭐 폭행만 했다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뭐 지났으니까 기록이 없다는 겁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범죄자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한둘이었겠느냐. 예. 저렇게 잘 나가고 대통령 옆에 앉아서 부부 옆에 앉아서 무슨 영화를 보고 독립운동 뭐 나레이션을 하고 다큐 나레이션을 하고 KBS는 지금 또 유탄을 맞았는데 그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를 일부는 방송을 했대요. 조원준 나레이션으로.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목소리를 다시 입혔고. 네. 다음부터 원래 조원준이 하기로 한 것도 지금 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지금 SBS도 무슨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 지금 네, 네. 이거 다 이 소송감이에요. 특히 시그널에다가 시그널 2에다가 수백억 원을 뭐 투자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또 한중으로 해서 중국에도 나간대요. OTT로. 그렇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좀 더 조원준은 더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TV에는 무슨 피해인가요? 김혜수 배우나 이재훈 배우는 시그널2 찍어놓고도 재촬영을 하게 생겼어요. 그게 웬만해야 재촬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거 다시 다 찍는다고 하면은 새 배우 캐스팅해가지고 이만저만 한국 연예계에 지금 흙탕물을 튀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봉희님, 자유부인님, 내일은 없다님, 내일은 없다님은 세 분 후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없다님은 조원진이라고 해서 실망스럽다. 조원준으로 똑바로 해달라. 누가 조원진이라고 그랬나요? 난 그렇게 발음한 적 없는데. 예, 발음을 네. 혹시나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원준이 맞습니다. 자, 이 조원준의 이 범죄 행력 일부 사람들이 특히나 4050 좌파들이 일탈 정도로 지금 이걸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패거리들이 집단 성폭력을 가했다고 하는 그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절도도 3회 이상, 3대 이상 했다고 하죠. 폭행과 음주운전까지 수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진웅. 이 비상계엄 당시에도 사실은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혹시 비상계엄 당시에 했던 그 발언 영상 혹시 있습니까? 그 영상은 없나요? 혹시 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열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하였습니다. 허나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폐악질을 무찔러 냈습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 수계가 판칠판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습니다. 예, 김구, 홍범도 그 상징이라고 본 데다가 아마 이 비상계엄 때 이 조원준이라는 자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좌파들은 깊게 가슴에 꽂혔을까요?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앞서 이제 김원희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인섭, 이 문제 인물이죠. 한인섭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교수죠. 앞서 얘기했던 가수 이정석, 몇 사람들이 지금 너희는 잘 살았냐, 뭐 그 소년, 그러니까 조원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순간까지 이렇게 잃은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칭찬을 넘어섰네요.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조원준, 조진웅은 연예계로 돌아오라. 자, 이름이 몇 사람들은 딱 알만한 사람들인데, 김원희, 한인섭, 이정석 가수 이런 알 텐데,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심하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아까 촛불행동 TV에 녹음한 거 보세요. 국민이 몇 번 나오고 영웅이 몇 번 나옵니까? 조진웅이, 조원준이 연예인으로서 이것저것 활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원준이 소년원 시절에 그런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한 학기 이상을 못 다녔다는 것이, 학교를 갔었다고 하잖아요. 예. 좌파들은 그걸 학교에 가서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의 드라마, 그의 영화 출연이 가능했겠는가? 자,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 아니 그걸 다 숨기고 그걸 다 어둠 속에 파묻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슨 정의로운 형사, 독립투사의 현신, 뭐 마치 또 좌파들이 보기에는 뭐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아낸 무슨 뭐 대단한 연예계의 투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코스프레가 돼 있잖아요. 자, 이 이미지가 조진웅이, 조원준이 생일까지 속여가면서 완벽한 이중인격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일들 아니에요? 지금 좌도 우도 아닌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조진웅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시그널에 열광하셨겠습니까? 독립투사 속사포에 박수를 보내셨겠어요? 홍범도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서 박수를 치셨겠습니까? 목소리가 계속 조원준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고 실드를 쳐야죠. 같은 편이고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던 범죄 사실을 무슨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업적을 쌓았으니 칭찬해야 한다? 왜 은퇴하냐? 돌아오라? 그러면 크고 작은 음주 무슨 이런저런 도박 사고로 간 사람들 다 복귀시켜야 돼요. 그러겠네요. 조원준의 허들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조원준을 복귀시킨다고 하면 조원준보다 어찌 보면 경미한 그런 전과나 범죄 때문에 지금도 소가리를 하고 있을 많은 연예인들을 다 복귀시키고 미안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다 돼 라고 하면 될 일인가요? 우리가 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인간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똑바로 보고 좀 얘기하자. 같은 편이면 다 용서되는 겁니까? 그 점을 개탄합니다. 예. 크리스틴 지혜님, 풍비윤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조진웅, 조원준 이야기는 자 이제 시작일 겁니다. 아마 정계 은퇴를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정계 은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고 할 만큼 정치적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대로 놔뒀으면 아마
총선 출마할 판이었어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연예계 은퇴가 연예계 사실 은퇴 선언을 한 것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일 그런 식으로라도 이 소나기를 피하지 않았으면 저는 새로운 사건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은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고 이제 이번에 또 뭐 언론을 막 탓하던데 그 디스패치는 잘 아시다시피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 수많은 그 언론이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종 그 사진을 많이 보도한 매체 아닙니까? 네네. 디스패치 때문에 그 많이 또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하고 뭐 파파라치 소리도 듣고 하는데 외국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디스패치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적시하고 드러냈다고 해서 욕을 먹을 일인가요? 그러면 뭐 우리 편이면 어떤 범죄도 다 덮어주는 게 그게 언론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또 애꿎은 언론 탓을 하는가?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예. 그 조진웅 자꾸 조진웅이라 그러니까 조원준 씨 아버지를 자꾸 욕보이는 것 같아서 조원준이라고 저는 계속 그러겠습니다만 5살 난 딸도 있답니다. 본인이 그래서 뭐 은퇴를 하면서도 끝끝내 그 소년원 시절에 차량 절도 후 이뤄진 집단 성폭행 10대였어요. 상대 그 피해 여성들이 예. 네. 그것만은 발을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근데 몰라요. 그건 주장이에요. 그래 본인도 이제는 그 나름 배우로 성공도 하고 가정을 이뤄서 딸도 5살짜리 딸도 낳고 가끔 조원준도 집에 가서 그 딸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 속에 이루어졌던 그 여성 상대로 한 끔찍한 이 범죄 혐의 연루 의혹 아닙니까? 네. 반성으로도 모자랍니다. 저는 수사를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조원준, 조진웅 관련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의 행적이 여기서 끝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자, 이번에는 이 김남국 파동이 있었죠. 김현지를 등장시킨 김남국의 파동. 자, 다른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이 나서고 뭐 강훈식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서는 장면인데 그 어떤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이 김현지, 김남국 파동과 관련해서 인사청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누나, 뭐 누님 이런 것은 그냥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다. 그러면서 김남국이 경질됐지만 사실 사의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남국 사의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상당히 극찬을 해줬네요. 강두구 의원, 민주당 강두구 의원도 나섰어요.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영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물론 뭐 자기 편이니까 실드치고 박지원 의원 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간다는 건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한간에 SNS를 제가 쭉 살펴보면 김남국 오래 쉴 것 같지 않아요? 벌써 안산시장 제1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안산에서 의원 배지 달았었죠. 그리고 또 안산에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 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양문석. 예. 지금 선거법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죠. 예.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김남국으로서는 내년 6월에 안산시장 후보로 나가든가 뭐 그때 같이 치러질지 어쨌든 대법원 판결 그렇게 미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양문석의 그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파기환송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지도 하나 나와요.
자, 왜 이렇게 그러면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저도 함께 맞겠다. 아니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왜 이러느냐? 김남국이가 이제 그 디지털 소통비서관 사실 전 의원이고 돈도 많아요. 코인 가지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수백억대 재산이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지갑 열어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서관이 본인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배지급인데 그러면 이번에 멋있게 물러나고 동료 선배들이 저렇게 칭찬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억울하다는 코스프레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어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안산 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럼 시장 나가면 더 좋잖아요. 게다가 양문석이 물러난 자리에 뺐지. 그것을 위한 지금 정지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질된 게 영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런 정도로 인사청탁 문자를 오고 받고도 또 다른 정치적 행보를 바로 하는군요. 안산시장이든 안산시의 B는 의원 어떤 선거 총선이든 보궐선거가 되겠죠. 그 과정에 또 이 김남국을 봐야 될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아마 그 지역은 예. 저렇게 민주당이 밀어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김현지 누나, 현지 누나는 보고 안 받았다고 조선일보 취재에 잘 응하지 않는데 그 조선일보 취재에 응해서 김남국한테 저는 그런 보고 전달 자체를 안 받았다고 꼬리를 딱 잘랐잖아요. 예. 그 본인도 꼬리를 잘랐지만 그 관련성을 잘랐지만 김남국도 그런 말을 문진석이가 해서 넵 형님 현지 누나에게 전달할게요라고 한 죄밖에 없다. 전달 안 됐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김현지의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회견이 아니라 인터뷰도 알고 보면 김남국을 은근히 도와주는 거예요. 남국이는 피해자다. 남국이가 그 선배인 중앙대학교 그 한 20년 가까이 선배되는 문진석이 청탁을 받고 그 뭐라 그러겠냐. 알았다고 하고 나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김남국을 잘 이게 좀 속된 말로 때를 베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사청탁의 정작 주역이었던 인사청탁을 했던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죠 민주당. 그런데 김남국은 어떤 경질성이든 그냥 수위를 수용을 했던 간에 나갔는데 이 문진석은 여전히 그냥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고 민주당조차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사청탁이나 인사범죄 현장이 발각돼도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당직조차도 그냥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정법 위반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게 인사청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김현지의 주장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남국도 문진석이 청탁을 한 거 맞다. 찍혔으니까. 텔레그램이 찍혔는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넵 형님,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다 등장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대화였다. 부적절하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사표를 냈다. 즉각 수리됐다. 그게 다다. 그러니 청탁한 사람이 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요새 아닌 게 아니라 문진석이 좀 얘기를 안 해요. 네.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인데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원내대표 밑에 있는 여러 부대표들 가운데 아주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내에 이런저런 그 일을 다 안살림을 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문진석만한 또 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없다라고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인사청탁이 됐다면 책임을 묻겠다. 근데 부탁한 것만 가지고 부탁한 청탁 사실만 가지고 더 이상 사과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안 쓰면 한 사날 안 쓰면 또 잠잠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가분개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뭉개 보는데 사실 딱히 국민의힘에서도 문진석이 무슨 특별히 실정법 위반을 한 혐의가 드러나서 홍모가 그 중대 그 이제 출신 홍 씨가 그 자리 네, 홍성범 씨요. 네, 네. 홍성범 씨가 홍성범이라는 사람이 카마 그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든가 이러면 이건 딱 떨어져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겠는데 지금 애매한 상태. 근데 그 정도는 민주당의 그 방패로는 가볍게 막아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강훈식 비서실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훈식의 이야기입니다. 공직기강실을 통해 저를 포함한 김남국,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세 김현지 실장이 인사 문제 재차 부각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이 김남국이 볼 때는 실제는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현지 누나라고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태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의문의 일패를 한 사람이 있다. 그게 강훈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하기 좋은 말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죠. 예.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의 최고 실세 김현지 아니겠어요? 직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래 계급장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1부속실장이 몇 급이고 뭐 봉급 체계상 어디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사 현통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호의 호, 김현지의 호가 만사 현통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아니라고 못해요. 민간협회장 자리조차도 현지 누나를 문진석하고 김남국이 들먹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사람이든 뭐 소위 중도파든 맞아 그럴 거야. 뭐 우리 허앵커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계급장이 무슨 뭐 제1부속실장 문고리 대통령의 대외적인 뭐 대내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뭐 문고리를 잡고 그런 정의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만사 현통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지. 무슨 옛날에 십상시나 그 내치 환관들이 권력이 있어서 십상시로 불리고 대신들을 죽이고 뭐 뺨을 때리고 했겠습니까? 그게 진짜 권력인 거예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것을 그냥 텔레그램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인들에게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만사현통 아니라는데. 내가 아니라면 아니지.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 자, 김현지, 김남국 파동과 관련해서 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실드를 쳐주는 걸 넘어서 김남국을 상찬하는 장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유 그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청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일격을 받았죠. 네. 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1인 1표제 당원 개정 작업 이게 지금 민주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자초된 것이죠. 정청래 일격을 타격을 받고 일부에서는 사퇴까지 제기되고 했는데 이 상황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오, 정청래를 너무 가볍게 보네요. 사퇴 그래요? 절대 안 해요. 예. 아니 정청래가 누군데요? 이번에 표결을 잘 보시면 네. 이재명계가 친이재명계가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이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안 들어감으로써 절대 과반수를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자, 1차 1인 1표제 표결이 얼마가 나왔느냐? 과반이 299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279명 나왔어요. 20명 모자랐어요. 그럼 이게 정정당당하게 뭐 정당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20표 차로 부결시킨 거냐? 아니라는 거죠. 100명 이상의 친이재명계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안 채워준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아셔야지 그게 뭐 정청래를 패퇴시킨 겁니까?
싸움을 하자는데 전장에 안 나타난 거예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어떻게 정청래에게 타격을 줍니까? 비겁하게 집에서 안 나온 건데 법을 잘 그 규정을 잘 이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자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그 권리당원들을 통한 예비경선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천의 어떤 핵심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딱 2표 차. 297표 차로 부결이 됐어요. 2표 차밖에 안 났어요. 아슬아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계가 이걸 소위 맞짱 떠가지고 표결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도 그러잖아요. 일단 작전상 후퇴한 거예요. 그리고 2표 차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이따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건 통과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인이 손을 꽉 잡아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꺾으면 이긴다고. 둘 중 하나에서 1인 1표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끝났어요. 잠깐 물밑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 지방선거에 관련된 표결은 2표 차밖에 안 났기 때문에 조만간 또 올려서 통과시킵니다. 정청래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명청대전에서 이재명계가 이겼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주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정청래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자, 김어준 방송에 지금 최근에 누가 나오는가를 보면은 명청대전의 향방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정원호가 나왔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 그 소위 여권의 서울시장 예비 그 후보들 가운데 계속 잘 나오잖아요. 전현희 무슨 박주민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정원호가 마지막 보직이 뭐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좌관이에요. 친문계라고 해요. 친문계. 네네. 근데 이 김어준이 최근에 이 친문계 출신의 김원호를 자기 방송에 딱 출연시켜가지고 띄워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연합군은 절대 해체되지도 않았고 더 힘을 모으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김어준 방송에 어떤 후보들이 주로 나와서 김어준의 세례를 받는지를 보시면 이 정청래의 세력은 이번에 그 약간의 실수를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정청래가 받은 타격은 분명하죠. 그것을 본인의 당원 1호, 당대표 1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게 부결됐다는 것은 타격은 불가피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청래가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룰도 있기 때문에 공천룰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제2 투표를 할 걸로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인 1표제까지 다시 지방선거 전에 추진할지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1인 1표제는 하진 않고 지방선거 공천룰 위주로만 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네. 한번 좀 그러니까 한 추기합니다.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 네네. 지금 민주당이 60대 1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네네네. 대의원 1명 권리당원 60대 1에 출발해서 이재명 때 20대 1로 줄었고 정청래 때 17.5대 1로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정청래가 한 10대 1이나 5대 1 정도로 줄이려고 했으면 너끈히 이겼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급했다. 1대 1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려고 20대 1에서 뭐 조금 내려온 거를 1대 1로 하니까 급히 먹으려다 체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좀 먹고 조금 중간 정도 해결책. 그러니까 한 20대 17.5대 1과 1.1 사이에 어느 쯤에다가 정치적 타협선을 긋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20대 1, 17.5대 1 때도 이재명계의 핵심인 박찬대를 너끈히 이겼잖아요. 네. 65대 35 정도로. 그러면 한 10대 1 안팎으로 하면 못 이길까요? 저는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아니 참, 이번에도 네. 수정 제안은 냈어요.
20대 1이 아니고 수정단 냈는데 그것조차 어쨌든 부결은 됐는데 그 비율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중앙위 내부에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다가 예, 아마 수정 제안을 또 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명청대전은 앞으로가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EJ라는 거 있잖아요. 예. 상대방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지 네. 누가 이긴들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긴데.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청래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3명의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때문에 출마한다고 지금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인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내년 초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고 유동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묘하게도 둘 다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어요. 친명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유 씨는 저번에 컷오프 당했잖아요. 예. 정청래 최고위에서 한이 아주 많겠죠. 이건태는 누가 봐도 뭐 대정동 변호사, 경기도 부천병 의원이잖아요. 예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둘 다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정청래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재명 자기한테 지금 정청래 소리만 나오면 뭐 거품을 물게끔 지금 흥분하고 있는 유동철이 최고위원이 돼서 자기 옆에서 따따붙다 하는 걸 좋아하겠느냐. 물론 본인들이 출마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하고 만약에 둘 다 당선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당선되거나 뭐 이건 또 다른 흥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정청래에게서 이번에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받아줄게 할까요? 여기도 또 정청래 측에서 만만치 않은 그 임무를 내세울 것이다. 아직 그 대진표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제1호 이재명 시계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뭐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대통령실을 제작한 이재명 시계 1호 수령자가 됐다면서 자신의 SNS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 자, 저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1호 시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 이 한정판 소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좋아하는 지포 라이터 이런 거에는 그 시리얼 넘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적인 명품에도 다 한정판에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번 사려고 그렇게 하고 희귀품인 경우에는 그 1번에 1호라고 해서 뭐 가격이 더 붙고 그러지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시계에 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1호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김병욱이 가장 먼저 이걸 들고 와서 정청래에게 이렇게 주면서 아유 이게 저 대통령님 시계인데 뭐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1호 시계라고 그랬는데 1호, 2호 하는 거 좋아하는 데가 북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진짜 1호도 아니다. 그런데 1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고 좋네요. 뭐 가성비가 좋네. 뭐 서로 덕담이 오갔다는데 이제 좀 앞으로 볼 거예요. 저도 과거 대통령 시계들 몇 개 갖고 있다가 그 뭐 잘 안 맸습니다. 뭐 좌우를 떠나서. 근데 저거 이제 또 잘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저게 이제 진짜 1호 시계인지 아닌지는 정청래를 이제 며칠 뒤에 계속 보면 돼요. 뭐 정청래가 손들 때 이렇게 시계가 드러났는데 저 시계인지 저거 말로만 1호 시계라고 해놓고 안 차고 다니는지 그걸 보면 그래 명색이 1호 시계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안 차고 다니면 그것도 뉴스가 될 거고 차고 다녀도 그것도 뉴스가 될 거예요. 그러나 1호 시계 어쩌고 저쩌고는 전혀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시계, 2호 시계도 없는데 1호 시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상황까지도 봤네요. 예, 오늘 좀 다른 주제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 질문만 좀 할게요. 가구 네네. 불평등 문제 한 가지 질문만 네네네. 할게요. 최근에 이제 발표한 20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국내 가구의
이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집값 폭등,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이 유주택자, 집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 사이에 자산 격차, 가구 불평등이 최고조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을 조금 뭐 경제학 개론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지니계수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 계수입니다. 복잡한 계산 산식까지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이게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거고 0에 가까워지면 평등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0.625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역대 최고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니계수라는 개념이 이 정부 통계에 도입된 뒤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아요. 예. 이 말은 뭐냐? 소득의 불평등도가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 원인은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을 가지면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좌파가 된다. 자, 말씀 잘못 드렸는데 우파가 된다. 예. 그러니까 좌파들의 집권 전략은 집을 갖지 않게 그것도 서울에 좀 좋은 지역에 뭐 똘똘한 한 채를 못 갖게 하는 것이 좌파들의 집권 전략이에요. 집이 없어야. 그리고 집이 뭐 요새 보세요. 강남 3구 마용성 집값과 그 오르는 정도와 강북 지역의 뭐 여러분 노도강이니 뭐 이런 지역들 간의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강남 3구 마용성은 뭐 다락같이 오르는데 이쪽은 뭐 오히려 안 오른 거나 다름없다. 그런 것들이 저 지니계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집권 전략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부터. 집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좌파들의 집권은 멀어진다. 계속 집을 못 갖게 하고 결핍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좌파들의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정책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자꾸 그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지금 이재명 말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 자,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야 좌파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저 말은 엄살이에요. 엄살. 예.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건 우리가 정치를 참 잘했네. 좌파 정치를 잘했네. 이런 뜻이 된다고 저는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 왜 대책이 없어요? 무슨 11호 부동산 대책처럼 애꿎은 젊은이들 그 대출도 못 받게 2억 원으로 틀어막고 예. 맞벌이 부부도 능력 있는데 대출 못하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원하는 지역에 집을 공급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저 집값은 불안정하지 않았어요. 자,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많이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 조금 이게 주춤해졌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올라가잖아요. 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댓글에 이 조원준을 조원진이라고 화면에 잘못 떴다. 아까 이제 박상규 사평론가님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화면의 메시지 중에 잘못 이름이 띄워졌다. 조원준인데 조원진으로. 그러네요. 지금 화면에 저거 오타 수정을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잘못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편집을 해서 조원준을 조원진으로 표기한 건 명백한 오타이니까 저희 실수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마침 저희가 놓쳤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조원진이라는 우리공화당 대표분이 계시고 또 자꾸 조진웅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조진웅이라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명을 왜 아버지 이름으로 했는지 차라리 조재명으로 하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이에요. 예. 예. 조원진으로 잘못 표기한 건 저희가 명백하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여러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통일교 문제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통일교 간부가 민주당 당직자로 있었던 사실,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이재명이 당시에 당대표로서 임명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고, 어제 법정에서 또 하나 알려진 사실은 이 통일교 간부들이 10명이 나왔는데 특검팀이 물어봤다고 해줘. 아까 민주당원으로 가입할 사람 가입하고 독려했느냐, 이거 다 간부회 때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법정에서 나온 내용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볼 건데, 실제로 이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속보로 나왔었어요. 잠깐 짧은 영상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한 총재의 재판에서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 등 10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교인들에게 민주당원으로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라고 독려했냐고 묻자 통일교 간부 유모 씨는 주간조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교단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 현황을 보고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자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두 가지 나와서 왔던 이야기를 드렸는데, 통일교 간부의 그런 민주당 당직,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 지금 통일교 문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통일교의 주요 행정실장이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었던 비명 행사 직전에 이재명의 당 권력이 가장 셀 때였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보도가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적용이 안 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니 통일교의 뭐 윤영호 본부장을 기점으로 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왜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 현직 장관급 인사 4명에게 돈을 줬다. 예. 민주당 전체인 15명을 줬다. 이 장관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장관급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장관급이라는 거는 대통령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예, 수석들이나 혹은 뭐 삼실장들, 실장들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정부를 통일교에서 바로 직격 조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게도 저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냐?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종교 해산을 검토하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단호하게 종교 자체를 해산해라 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체포됐을 때 뭐라 말했냐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관련이 있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민주당을 도와줬는데 왜 우리를 해산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민주당을 도와줬는데 왜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을 없앤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딱 들어왔는데 압수수색 자료에 지금 말하는 윤영호 본부장이나 말하는 모든 자료에 컴퓨터에 파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파일에 정치인 VIP 선물 명단, 정치인들 방문 현황 이런 파일 딱 보면 다 민주당 인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역과 녹취록을 봤더니 민주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거를 통일교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 얘기를 했대요. 예. 왜냐? 얘기하면 봐줄 줄 알고 우리 민주당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 누구누구한테 다 돈 받아갔어요. 우리 돈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갔어요. 얘기하면 봐줄 줄 알고 근데 웬걸 얘기했더니 오히려 대통령 입에서는 통일교 해산시켜 민주당에서도 야 통일교랑 국민의힘 다 해산시켜 얘기 나오니까 이건 법정 가서 아주 제대로 치킨 게임으로 붙어보자. 니네가 해산되나 우리가 해산되나 보자 한번. 우리를 해산시켜 너네가 돈 더 많이 받아갔는데 라고 지금 그러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내일
10일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다 얘기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깨갱을 할지 좀 오늘 밤 안에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교회 2020년도에 찾아가서 경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 의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한학자 총재한테 경배를 했다는 건데 마치 정말로 세뱃돈을 받아가는 그런 양상인 건데 오늘 밤 안에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깨갱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통일교 관련된 문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 2부에서 집중적으로 또 다룰 사안이라 짧게 속보 형식으로 먼저 좀 다뤄봤고, 자, 어제 재밌는 장면은 이제 법관 대표 회의에 네. 결과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문제와 법 왜곡죄 관련된 사안도 원래는 이제 안건이 아니었는데 네.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했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과를 발표하는 문에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 회의에서 내란 그러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 발표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를 표현을 쓰면서 이거는 사법부의 창설을 입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 왜곡죄 자체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건에 사실 올라온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은 사법부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사법부, 대법원과의 논의 없이 민주당이 입법부가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어제 원래 안건에 이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는 없었고 회의를 하면서 이걸 안건으로 누가 상정을 시키자 또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의 불신으로 인해서 입법부에서 이걸 창설한다는 건데 우리가 안건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건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굉장한 위헌이다라고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압축적으로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진웅 사건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먼저 또 추가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 조원준이죠. 본명은 이 조진웅 구명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거 잠깐 소개를 좀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박범계 의원이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조진웅 배우 잊은 기억의 과거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를 평가하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 잊혀져야 할 건데 왜 지금 다시 살아난 거냐? 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류근 시인이라는 자가 있죠. 가끔 나와서 문제의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류근 시인도 소년원 근처 안 가본 청춘도 있나? 소년원 우리 대다수가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소년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 류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나 보죠.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훈 자문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진웅의 은퇴 소식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꼈다. 집단적 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 연예계 스타들이나 스포츠계 스타들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학폭이나 일진 문제가 알려지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일부는 은퇴계 자기 연예계 또는 뭐 스포츠계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진웅만 예외인가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옛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 최근의 일도 굉장히 다시 터지고 있는데 우선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좌파 인사들이 이 조진웅 이렇게 싸고 드는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은 뭐 제 주변에는
소년원에 왔다 갔다 거린 청춘들이 없고요. 네. 예. 저희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기가 350명 정도 되는데 단 한 명도 경찰 조사나 소년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 요즘 동창회를 해도 그런 친구들이 없고 저 류군 씨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소년원이 편의점이냐 그렇게 아니 뭐 묻는데요. 소년원이 군대입니까? 예. 무슨 뭐 소년원 근처에도 안 댕겨본 천춘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우리나라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전과자라 뭐 그 성인 들어오면 뭐 반이 전과자라는 건데 저랑 지금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따져봤을 때 2천만 명이라는 게 저게 수치가 뭐 그 범죄의 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인구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민주당 주변 사람들이 조진웅에 대해서 은퇴를 아쉬워하고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이해하겠다 왜 그러는 거냐. 조진웅이라는 사람은 좀 염치가 있죠. 은퇴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표했어요. 예.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음 그 언론에서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뉴스거리로 안 다뤄줘야 되는데 민주당 기자들이 은퇴하지 마라 살아 돌아와라. 지금 박범계 저 사람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할 때도 뭐 성렬이 형 뭐 검사 사퇴할 때도 성렬이 형 뭐 사퇴하지 마 뭐 이렇게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사퇴 방해꾼이에요? 네, 그래서 사퇴 방해 호소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굉장히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 전력에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되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니 연예인도 이렇게 사퇴하는데 이재명은 왜 사퇴 안 해? 장경태는 지금 현행인데 왜 사퇴 안 해? 그러네. 성범죄인데 요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에 성추행 관련 비리 사건이 있는데 당직을 다 사퇴했습니다. 당사자가. 장경태는 아무런 당직조차 사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당직은 사퇴하거든요. 제가 대변인을 내려놓습니다. 뭐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 혹은 탈당합니다 하는데 장경태 아무것도 사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질까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진웅 돌아와라. 사퇴할 거리는 아니다. 너가 강간을 했던 뭘 했던 강도를 했던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장면 중에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란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나서서 뭐 이름 좀 날리려고 했나요? 김경호 변호사가 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면서 이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를 했던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30년 전 봉인된 판결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뭐 이러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 지금 디스패치 김소정 구민지 기자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공범 뭐 해가지고 고발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김경호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법률적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년법 70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소년법 70조 제1항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간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이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지금 주어가 뭡니까?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간은 이거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범죄거든요. 네. 이거 보호관찰소나 혹은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처벌받는 그러한 조항이에요. 어떠한 여러분들 그 법에는 그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수수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와이프들은 처벌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조항의 주어가 기관이에요. 기관.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을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황당스럽고 그러면 보도금지 지침이 68조에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법에 따라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 조사를 하거나 혹은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없다. 이거인 거예요. 네네. 조진웅 사건은 94년도 일이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 뭐 그 변호사 되게 저보다 연차가 오래되셨겠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법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고소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발이 잘못 들어간 것 같고 김소정 구민지 기자님 불송치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장면과 함께 이런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웅에 대한 제보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지게 됐느냐 디스패치에서 이 사안과 관련 보도를 하면서 그것을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조진웅 제보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8.15 광복절 행사에 등장하면서 트리거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광복절 이 행사 때 조진웅이 등장을 하죠. 제보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경찰 역할을 맡아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다. 이 제보 동기를 밝힌 것이죠. 8.15 이후에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 시기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디스패치에 들어왔다고 디스패치에서 밝혔었죠. 자, 조진웅 사건 단순한 그냥 아이들의 치기 어린 사건이 아니죠. 강간, 융간을 한 후에 돈을 빼앗을 돈이 없자 피해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한 명을 끌고 성남에서 사당까지 이동해서 60만 원을 빼앗은 강도 사건. 당시에 이 일로 인질로 잡혔던 피해자 또는 강간, 융간의 피해자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 조진웅을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 제보자들이 이 중에는 혹시나 피해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이 드는데 네. 조진웅의 그 역겨운 모습을 사실 여러 번 봐왔을 텐데요. 네.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진웅 씨가 단역으로 나올 때는 뭐 네. 단역 배우 하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TV에 나오는 모습이 마치 본인이 굉장히 정의로움을 사수하는 사람처럼 나오니까 피해자들이 못 참아가지고 제보를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독립운동을 그 칭송하는 행위는 마땅히 칭찬받아야죠. 저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 칩니다. 당연히 그 뭐 우리 열사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경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하고 결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러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많은 연예인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본인의 정치 성향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네 당을 지지하지만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행사에는 갈 수가 없다. 혹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내가 이재명은 싫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다 지지하지만 어쨌든 갈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하는데 그 조진웅 씨는 그 영화를 독립군 영화를 보는 것 자체를 제가 그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 영화를 안 보긴 했지만 아니 그 정치권에서 연락 왔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갔다는 거는 본인이 조진웅 씨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하고 정치권하고 결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조진웅 씨 말고 어떠한 연예인들 중에는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서 배역을 많이 따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또 본인을 스스로 포장하면서 본인이 정의로움 뭐 이러한 포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조진웅 사건은 당시에 이제 강도, 강간 뭐 이런 사건의 소년범 사건에서 그 관련된 경력이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음주운전, 폭행 관련된 건이 추가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또 사실이 터졌죠. 영화감독 허철 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글이 상당히 긴데 뒤에 가면 그때 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폭행했던 거 그리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던 거 지금이라도 와서 나한테 한 대 맞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뭐 이런 걸로 글을 맺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조진웅이 배우 때 이 갑작스럽게 차 안에서 폭행을 해서 허철이라는 영화 감독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시기에 얼음도 붓고 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다른 배우를 그렇게 얼음을 붓고 때리더라. 뭐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새로운 좀 범행 사실이 좀 알려졌네요. 네. 예. 뭐 저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제보가 영화 관계자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은연중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뭐 조진웅 씨가 노래방에서 신인 배우한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는데 그 노래가 제 이 노래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얼음통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한테 술자리에서 시비를 걸었다가
나와서 싸웠는데 뭐 더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양상이 뭐냐면 조진웅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예인 동료분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유승준 케이스도 있었고 MC몽 케이스도 있었고 연예인들이 뭐 시구해가지고 욕먹은 케이스도 있고 연예인들이 정치색을 떼가지고 뭐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동료 연예인 한두 명이 입장 정도는 얘기해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진웅 씨는 같이 작업한 연예인들 플러스 동료 배우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렇게 영화 관계자들, 뭐 스태프들이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한하게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거는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만 정치권에서만 옹호를 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양상입니다. 자,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진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까지 해야 돼요. 사실 조진웅 때문에 덮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진웅 얘기는 이제 카테고리를 네. 연예 뉴스로 보내야 돼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뭐 치고받고 싸움박질 뭐 이런 연예 뉴스로 카테고리를 옮겨야 되고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 문제든 뭐 내란전단 재판부 위헌 문제든 여러 문제 때문에 조진욱이나 다른 연예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일일이 반응해서는 안 되고 조진욱 이슈는 이제 우리 팬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은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조이진님이 조원준 본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네요. 예, 조진웅, 조원준 문제 좀 먼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김현지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이 김현지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현지 이 제1부속실장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김현지가 지금 어떤 인물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국민들이 많으니까 김현지 실장의 신원 확인 필요성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코리아 정보 리서치. 자, 찬성한다. 신원 확인해야 된다. 54%. 반대한다도 있네요. 이 반대한다도 역시 개딸은 확실히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27.9%. 모르겠다. 18.1%. 저 결과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뭐 반대하는 분들 중에 몇 명은 이미 뭐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대국민 지금 유행어죠. 현지 누나한테 말해. 현지가 누구냐. 뭐 대국민 유행어인데 국민들이 신원 확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뭐 김현지의 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냐. 김현진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김현지가 우리나라 국민은 맞냐?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혹은 뭐 외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것처럼 김현지도 초중고를 여기서 나왔나요?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부속실장급 되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정보인데 김현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정치권이나 또 김현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권에서 현상금을 걸어도 네. 동창들 나타나기만 해도 현상금을 주겠다 그러고 현상금을 걸어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원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국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국회 출석을 언제까지 안 할 건지, 지금 아마 이 사안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퍼센티지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남국 현지 누나라고 한마디 불렀다가 바로 잘렸죠. 네. 어딜 감히 날 누나로 불러. 그래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이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김현지 실장 국적은 제대로 대한민국 국적인지 초중고를 제대로 대한민국에 나왔는지 아닌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이 안 됐다. 그 핵심적인 쟁점을 포커스를 찍어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론조사 데이터 내부를 살펴보니까 뭐 20대, 30대, 그다음에 60대, 70대는 뭐 폭발적으로 당연히 신원확인을 해야 된다.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죠. 그런데 자, 여권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 연령층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여권 지지층에서도 40, 50대 연령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신원확인 찬성한다. 필요하다. 46%에서 50% 사이를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좌파층, 좌파 지지층이냐, 당신은 좌파냐, 진보라고 표현을 저기서 냈습니다만은 좌파냐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냐 하는 그 층에서는 한 20% 중반 이상이 나왔어요. 진보층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는 28.3,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23.5가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가 나왔는데 특히 4050 연령대층에서 여권 지지층이라고 알려진 이 층에서도 신원 확인이 상당히 높다.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발작을 한다는데 김현지 실장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가 결국은 김현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이재명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이 데이터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 사람은 큰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큰 돌뿌리가 있으면 오히려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떠한 정권이나 왕조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 외교 문제나 경제 정책으로 크게 망했다는 그러한 왕조나 정권보다는 정말로 내부적인 작은 오해와 이슈가 발단이 되고 아킬레스건이 돼서 무너진 왕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서 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 출석 안 하고 부속실장 올린 다음에 다음 국회에 또 출석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해외로 보낼 것이다. 상하이 총영사, 상하이 영사 정도로 보낼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약간 다소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 이전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거는 여러분들 청와대에 그 견학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자는 곳 저 끝에 있고 그 앞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들은 저 아래 있고 또 언론이 하는 또 언론관은 또 저 이쪽에 있고 이게 뛰어만 가도 15분 20분씩 걸리는 거리예요. 이게 언론의 기능이 기자들이 미국 백악관은 한 건물 안에서 대통령과 기자들이 같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미국처럼 옮겨서 아니 대통령 또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수석들 행정관들을 기자들이 다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 건물에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희한한 게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 하는 말이 김현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출입 통로가 대통령실만 따로 돼 있고 그 행정관, 비서관, 기자들은 같은 통로로 다니는데 혹은 밥도 같이 먹어요. 식당도 같이 먹는데 김현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로 이전을 한다? 김현지는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거 아예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를 숨기는 게 더 용이해질 수가 있다. 청와대로 옮기면 그러한 좀 우려를 하면서 청와대로 옮기고 나면 김현지가 해외로 뭐 영사로 가던가 이런 거는 아예 안 가던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네. 김현지 신원뿐만 아니라 지금 행적을 추적해야 되겠군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출근해서 업무는 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군요. 그 상황도 살펴봤고요. 바라미르라는 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글을 쓰는데 글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걸 불복하면 안 됩니다. 바라미르님 그리고 지금 허위 사실로 보이는 내용도 일부 지금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께서 이 바라미르님 차단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좀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나와서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하는 김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도 했네요. 보니까 뭐 구분을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제가 그냥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보니까 보수 성향 대통령 차기 후보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자, 그거 띄워주시죠. 장동혁 대표가 21.3으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나경원 쭉 해서 뭐 한 자릿수 이렇게 적합도가 나왔는데 이것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격차가 꽤 있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전국을 돌아다닐 때 저도 집회를 참석을 해본 사람으로서 장동혁 대표의 인기가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당내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저러한 수치가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저렇게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이유는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는 게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또 혹은 전과가 있는 자가 특수공용물 손상죄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러한 전과가 있는 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는 그러한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가 지금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게시판 문제가 있는데 당내 게시판이 당무감사 조사가 끝나면 사법 리스크로 비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대해서 물론 이재명 정권의 공격이긴 하지만 뭐 명태균 사건이든 뭐 혹은 패스트트랙은 끝났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김문수 후보자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개를 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수사를 받는 리스크가 현재는 있는데 장동혁 대표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어서 국민들이 보기 판사 출신이고 적어도 이재명보다는 깨끗하겠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당을 이끄는 게 큰 문제 없이 지금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끕니다.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바바바바바 가는 게 당대표들의 그동안 습성이었는데 지금 당선되고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당무감사 지금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봐서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다 이해해서 대통령 후보 적합도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른 조사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진보, 범진보, 차기 대선 이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보 성향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자, 김민석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15.8, 조국 12.4, 정청래 8.1. 뭐 여기는 압도적인 1등은 없습니다. 김민석, 조국 뭐 순서대로 나왔는데 김민석이 뭐 1등으로 조금 나갔고 조국이 뒤를 이었고 정청래가 상당히 좀 뒤처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떤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징크스 중에 하나가 총리 필패입니다. 총리를 하면 대통령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내가 가겠다고 목적을 둔 사람들은 총리를 안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총리 받지 마시죠. 그냥 국회의원 유지하시죠. 이렇게 보좌진들이 보고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1등으로 올라갔다는 건 좀 되게 희한한 양상이고요. 저거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또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저기에 있는 정청래 빼고는 우원식 정청래 빼고는 다 지방선거에 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김민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김민석이 서울시장을 밟고 대통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를 밟고 대통령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장을 밟겠다라고 하면 정청래와 사이가 좋게 유지를 할 것이고 아니다 당대표를 밟고 가겠다라고 하면 정청래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주고요. 희한한 점은 조국은 왜 자꾸 저렇게 높게 나오는지 제가 조국이 12.4 나오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거는 그 평론가로서 뭔가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해야 되는데 저 왜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국민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네. 일부 친문 세력들이 그나마 조국한테 좀 결집을 하는 건가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얼굴로 보면 잘생겼겠죠. 근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조국을 지지한 사람들의 성정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조국이 뭐 어쨌든 2등으로 나왔네요. 뭐 저 내부에서는 그래도 조국이 나름대로는 차기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의 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긴 하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앞서 이제 김민석의 행보와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중대한 이재명의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지시 등 여러 지금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대통령 이재명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정원호 이야기를 했어요. 정원호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성동구청장, 현재 성동구청장이죠. 이 정원호 구청장에 관해서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희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그러면서 성동구에서 여론조사, 자기들이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 만족도, 그 조사를 그걸 이제 같이 언론 기사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링크 형태로 돼 있나요? 예. 해서 정원을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정원호 이 성동구청장을 띄우고 격려하는 글을 지금 올려서 여러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거는 일단은 제 정원호 해석하기 전에 저 네. 문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점점점 키읔 저렇게 가볍게 글을 쓰는 게 맞나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저러한 글에는 외신들도 다 보고 외국인들도 다 볼 텐데 점점점 키읔 이게 뭐야? 라고 외신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자, 정무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저렇게 선거 개입, 저렇게 당무 개입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저렇게 대놓고 당무 개입하고 대놓고 선거 개입을 했으면 좀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좀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당 법적으로 말고 민주당 내부 정무적으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그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나가려는 뭐 서영교 의원이나 예. 뭐 박주민 의원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기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호소인들이 지금 가뜩이나 정원호 구청장이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성동구 주민들은 알지만 다른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프레시한 인물이다. 저는 정원호 구청장 저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얼굴을 알았어요. 네네. 제가 얘기만 많이 들었지 제가 굳이 얼굴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아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프레시한 사람이네. 우리가 지금 처음 본 얼굴이네. 서영교 목소리 짜증나 죽겠는데. 박주민 뭐 거지 의원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코스프레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정원호라는 사람 나쁘지 않네. 저 의상도 보니까 약간 회색 푸른색 회색을 입었네. 프레시하네. 이러한 인상을 이재명이 방점을 찍은 거죠.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떠한 그 분열이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성동구 주민으로서 뭐 받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성동구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여러 명 있죠. 민주당에서 네. 뭐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뭐 박홍근 뭐 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개입하면 사실 선거 개입 동시에 당 내부 선거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르르 떨면서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특정 후보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 이 사람들도 부르르 떨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보기에도 당무 개입,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이거 대통령 SNS 글은 대통령이 허용하고 용인해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엄청 들고요. 그런 다음에 저기 눈에 꼼수가 보이는 거는 저 그 성동구 여론조사 만족도 92.9%에 대해서 조선일보라고 이제 그 붙인 것까지 예. 야 이거 꼼수가 보이는구나. 뭔가 이제 보수층에 대해서도 할 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붙인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의성을 가진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민석 앞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만 김민석 이 총리에 대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냐 당대표에 출마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서울시장 출마설도 꽤 긴 기간 동안에 돌고 돌았었는데 정원호를 저렇게
만일 이재명이 픽을 했다면 이건 이제 김민석을 당대표 경쟁자로 네. 지금 정청래를 사실상 갈아치우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세우겠다는 그 구상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네. 거의 그러한 해석이 근접하고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청래와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 그러죠. 지금 통일교 문제도 결국 명청대전으로 불거질 겁니다. 네. 명청대전 속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체면이 있으니 내가 칼을 들고 정청래랑 싸울 수 없으니 김민석 총리를 싸우게 하고 그 발판으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에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등포 경찰서 그 입당원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다 봤을 때 결국 김민석이 당대표로 갈 거라 보여지고요. 김민석은 최종 목적은 당대표를 갔다가 대통령을 가는 건데 저는 여기서 김민석이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저렇게 글을 올렸다는 이유는 네. 정원호를 단순히 서울시장까지만 생각을 해서 올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본인도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기초단체장에서 대통령까지 올 수 있다는 이 롤 모델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정원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장 서울시장 후보자를 칭찬하는 글을 대통령의 SNS에 올린 게 김민석이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정원호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내 다음 대통령까지. 왜냐? 이재명 개파라는 게 비명 행사에서 이재명 개파가 당대표실에 공고하게 굳혔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재명은 사실 보면 운동권도 아니고 김대중 개도 아니고 노무현 개도 아니고 네. 개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고하게 본인이 만들려면 본인과 똑같이 살아온 그러한 업적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 이재명이 야 정원호 사실은 정원호 서울시장 하라고 내가 글 올린 거 아니야. 구청장 출신의 대통령 만들려고 글 올린 거야. 라고 돌아서는 순간 또 명청대전 말고 또 항상 우리 정권에 있었던 총리와 대통령의 대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총리와 또 대결하는 양상. 네. 초유의 상황이 또 오나요? 자, 그런데 요 근래 왜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지금 나서는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인천 세관 마약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 선거 개입,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그런데 왜 이재명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나? 과거에는 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는 자기 측근들, 네.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네. 드는데 이 김용이나 정진상이 지금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김현지 정도만 측근 네. 중에 한 명이 남아 있어서 직접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조바심의 결과인지 아니면 뭔가 자만심, 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권력에 누가 맞서겠냐 이런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거는 지벌은 남 못 준다.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했던 성남시장 때부터 무슨 맨홀 뚜껑이 잠깐 안 덮여져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서 관련 과는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종자예요. 종특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치인이 뉴스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그 나라는 평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뉴스에 안 나올수록 그 나라는 평온한 나라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온갖 군데 다 진두지휘하려고 그러고 다 사방에 다 지휘를 내리면서 분란만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위반하면서 수사 지휘를 내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해산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본인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지시를 내리면서 정작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되는 관세나 혹은 환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못하고 이거는 그냥 무능에서 비롯된 관심 종자의 종특 그냥 본인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런 성향은 계속 이어질 거고 이러한 성향이 이어지면 결국 피곤한 거는
국민들만 피곤하고 그 일하는 공무원들만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고 이러한 작은 일이 피곤함이 뭉쳐서 언젠가는 좀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잖아요. 난 경제를 모르니 경제는 재정부 장관이 알아서 해결해요. 난 외무는 모르니 외무는 외무부 장관이 해결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만물 이재명주의예요. 만물은 너 나로 통한다. 그런 게 굉장히 좀 대통령으로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 버릇 못 준다. 네. 그게 정은호에 관한 저렇게 직접적으로 지원, 사실상 선거를 저런 방식으로 후원하는 행태, 그 장면, 저건 이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우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상황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외신 기자회견을 네. 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본인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대통령실이 수습한다고 뭐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이 기자에 대해서 NK 뉴스 기자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예. 아니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좀 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네. 일단 저 외국인 기자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한국이나 대북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한국인이 몇 명이 억류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형을 뭐 장기 노동 교화형 뭐 10년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와 한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모르세요 하다가 그 기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안보실장 답해보세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10여 명 이상이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뭐 방송계 정치권 왔다 갔다 거리지만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고 일본의 납북어선, 일본 납치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좀 파봐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천을 안 해서 거의 10년째 추천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국회의원들 뭐 가서 지역 내려가서 지역 챙기는 거 다 좋은데 결국 이런 걸 챙기라고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북한에 억류되어서 장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10여 명에 대해서 이거를 빼내와야죠. 예.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억류되고 있는 북한 장기수랑 교환을 하던가 포로 교환을 하던가 북한에게 압박을 하던가 아니 이거는 진짜로 쌀을 줘서라도 뺏어 오던가 빼앗 오던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최민희 그 축의금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장경태가 터졌고 네. 쿠팡이 터졌고 조진웅이 터졌고 박나래 터지면서 뭐 내란전담 재판부 위원 문제나 통일교 문제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한 여러한 그 지금 2026년 하반기의 흐름 속에서 이거 맥을 잡고 가야 돼요. 이거 맥을 지금 안 잡으면 야 그거 옛날에도 기자가 질문했는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 하고 없어질 사안입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 제가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이거 맥을 정확히 집어가지고 이걸 뭐 정쟁으로 삼으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빼내오시길 바랍니다. 네. 예. 지금 한국에 장기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비전향 장기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장기수에 대해서는 북송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게 해야죠.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에 가겠다고 하고 자기의 조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가고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선교사 분들은 오게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보고 북한을 자유를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알릴까 전파할까 이렇게 고생했던 분들은 오게 해야 되죠.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 북한 억류자 문제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멘트 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면 뭐 북한 억류자 문제 포함해서 네. 예,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시죠. 이번 주 오늘 내일쯤 되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장관급 인사,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 추정이 되고 있는 장관급, 수석이나 뭐 실장급들 인사의 명단이 공개될 것이고, 민주당 현직 의원들과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전직 의원들 명단까지 공개가 될 것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늦추지 말고 특검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특검이 누굴 특검하냐라고 가면서 권성동 의원이 정말 억울하게 된 게, 권성동 의원은 본인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자금을 전달을 했는데 지금 구속이 된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 인사들, 밝혀진 사람들 이광재, 강기정, 김용록은 본인 선거에 돈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아무런 수사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의입니까?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서 12월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대한민국 정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마지막 멘트까지 일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